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19년 12월 5일입니다. 12월도 이제 첫 번째 주 목요일입니다. 조금 제 유튜브에서 놀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며칠 전분에 2개 이른바 편파TV라고 하는 거, 배상훈 유아라의 진행은 3명이 하는 거 올렸습니다. 그걸 이제 콜라보라고 하는데, 사실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 아는 친구가 있는데, 약간 좀 더 다양한 시각이 아주 소수 언론이죠. 소수 언론, 소수 인터넷 언론이라고 하는, 네, 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 친구의 의견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의견, 다양한 그것이 이제 소수자이든 어쨌든 다양한 소수자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언론의 자유가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류 언론이 있고 그 주류 언론이 권력을 만들어가는, 권력에 아부하고 아니면 권력을 창출하는, 아시는 조중동 이전에 있었던 흔히 말하는 보수 언론들이 권력을 만든, 밤의 대통령 그런 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여러 사안들을 봤을 때 권력 자체를 감시하기보다는 권력에 편승하고 권력을 만드는, 국회의원 중에 소위 무슨 굵직굵직한 언론의 출신인 논설위원, 기자, 아니 무슨 편집국장 이런 출신들, 그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를 이 꼴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에서 소수 언론, 다양성을 가진 소수 언론이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지금 일부 아주 극우 꼴통 세력들이 하는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이되 소수의 의사를 대변하고, 그 소수의 의사의 진짜 의사들이, 그 진짜 의견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건강성을 회복해 줄 수 있도록,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언론 환경,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파TV라는 것을 흔쾌히 그 친구가 하자고 했을 때 흔쾌히 하고, 말 그대로 그래서 편파TV라고 한 거죠. 지금의 그냥 개떼처럼 몰려다니는 이 흔히 말하는 권력에 미친 다수 언론들이 아니라 내용에 충실하고 소수의 의사를 충실히 발행하는 그런 언론. 그래서 이제 좀 무모한 짓 같지만은 그렇고 2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독자가. 세요. 저는 한 1000명 정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상까지는 불이일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가끔 그냥 봐주세요.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건강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그래서 제의 그냥 쓱 끼워 넣어서 여러분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어쩔 수 없고요. 편파TV. 자, 그저께 화요일날 피드수첩 내용을 보면 이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특히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검찰청 출입 기자단 이런 거죠. 즉 차장 검사나 검사들의 얘기를 거의 그대로 써주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별 상관하지 않고 공소장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고, 아니 수사한 그대로 써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으려고 별 상관없이 그냥 일종의 검찰에 잘 보이기 위해서, 권력기관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고, 서로가 또 나중에는 뭐 검사들은 나중에 이제 좋은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 좋게 그걸 기자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떤 규정도 없이 지들끼리 이제 모여갖고 만들고, 거기에 일종의 반하는 얘기를 하면은 끼워주지도 않고, 심각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레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쨌든 PD수첩에서 아주 용기를 내서 그런 검언유착의 사례를 얘기했어요. 물론 지금 대검찰청에서는 지극히 유감이다라고 해서 정상적인 공부활동이다. 근데 아시다시피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서는 정상적인 공부활동이라고 저렇게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것이.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지금 법무부의 훈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차별하게. 즉 자신들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어떤 특정한 기소를 하려고 수사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수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소하는 것이 맞는, 인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이 한 주체한테 다 몰려있는, 그것도 그러면서 뭐 경찰에 대한 지위라든가 아니면 종결까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기소할지를 정하고 될 때까지 수사를 하는 거죠. 기한도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구속영장, 별건 수사로 구속영장을 치고 데려다가 놓고 가족 아니면 먼 친척 아니면 예전에 서대문 8천 아니면 자기 친구의 먼지를 탁탁 털어갖고 끝내는, 자백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고 고민하다가 지금 이전에 계속인 것처럼 검찰청 청사를 나가다가 바로 한강다리 가서 투신하거나 자살하거나. 이게 지금 결국은 검찰의 이 무소불위 권력 때문에 나타나는 큰 폐단 아니겠습니까? 물론 검찰만 그러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견제받지 않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무것도 안 져. 오죽했으면 내부에 있는 이문정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검사 자체를 경찰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겠습니까? 그 적나라한 거죠. 즉, 기소권을 가진 사람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기소할 때까지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별건 수사, 강압수사가 나타나면 거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이거 형사소송법 반드시 없애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디지털 포렌식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디지털 포렌식 문제, 즉 수사기관이 어떻게 증거 분석 부서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즉 증거 분석 부서는, 증거 분석 영역은 그 조직 바깥에 있어요. 수사 조직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도 기소하는 데가 수사도 하고 수사하는 데가 증거 분석도 해요. 이런 엉망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휴대폰 압수수색 들어오면요, 그 모든 애 탈탈 다 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소록에 관련된 수백 명의 사람 다 연결해 갖고 얼마든지 압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 시스템에서. 그러면 자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회사를 하고 여러분의 부모님 어떤 직장 공무원 조직이 있는데 당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꼭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래도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분들로부터 전화가 와요. 여러분한테. 무슨 일 있냐? 왜 검찰이 우리한테 전화를 해? 엄청 압박을 받죠. 이게 진짜 엉망인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검찰을 통해서 여태까지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검찰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해 왔죠. 우병우, 많이 아는 민정수석을 통해서.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청와대와 관련된 무슨 비리가 있거나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저는 검찰의 이 무소불위 권력에 대해서 적어도 이것은 견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피드수첩에 나타나는 것처럼 피드수첩에서 한 바처럼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그러니까 잘 몰랐지만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여러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실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문보다 더 심한 거죠. 즉 검찰과 출입 기자단이 서로 같은 밥그릇을 공유하는 하고 있는 형태가 돼서 서로가 서로한테 악어와 악어새가 되는 지금 그 상태죠. 그러니까 당연히 출입처라는 걸 없앤다고 하니까 상당히 내부적으로 반발을 하고 자 어쨌든 검찰청의 그 검찰 기자단 출입 기자단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당연히 이 출입 기자단을 해체를 해야 되고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당연히 제한돼야 되는데 그들이 그거 법으로 어긴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죠. 왜? 그걸 수사할 사람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검찰 수사하는 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 어쨌든 그 얘기도 하고 편파 TV에 대한 얘기 좀 바지 입사하는 얘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 특히 검찰과 검찰 기자단 사이의 이 관계 그런 얘기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좀 전에 나온 게 강지환 씨에 대한 선고가 1심 선고가 나왔어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사 1부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선고를 했으니까 검사 쪽이 구형한 건 거의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3년 취업제한, 장애인 복지 3년 취업제한 다 내려진 거고요. 1심이지. 물론 아직 1심입니다만은 본인도 본인의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는 자백을 한 것 같아요. 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형량 자체가 사실은 2년 6개월이면 2명을 강간했죠. 그리고 물론 중간에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해갖고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를 냈고 주변에 있는 탄원서를 냈나 보면 주변 관련된 사람들이 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건, 이런 유명인들이 이렇게 이제 강간죄를 저지르면은 주변 사람들이 탄원서도 내고 돈 가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형량 자체가 너무 이거는 이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간을 한 거고 그리고 한거 불능한 상태에 있는 상태. 준강간 혹은 강간. 형량 자체 만약에 이게 배심원죄로 갔다고 하면은 사실은 형량이 더 높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정도라면 7, 8년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집행유예가 안 나올 수 있는 거. 우리는 집행유예 자체를 남발하는 제가 어저께 말한 기소유예도 남발하는 것처럼 검찰에서 그리고 집행유예를 법원에서 하는 거였는데 물론 집행유예 자체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기소유예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각하게 사실 뭐 집행유예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만 어쨌든 형량은 지금의 법 체계에서는 보통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것 같고, 보통 이 정도 나오죠. 초범 강간이면 집행유예 나오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2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형량이 지은 죄에 대해선, 그리고 사실은 돈으로 주변에 싸바른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물론 입증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지만이 다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1심이니까 2심, 3심 넘어가면서 모르겠어요. 지금 검찰이 항소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구형한 거는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지켜보죠. 물론 피고인 쪽에서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찰이 항소 안 했으면 형량이 더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강지환이 여러 부분에서 반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위로도 하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일부 말하자면은 이게 총론적으로는 반성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강론적으로는 일부를 부인한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전략이죠. 기자회견할 때는 반성한다 그러고 법정 가서는 판사한테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또 일종의 변호사들이 그렇게 해라고 하고 판사들도 알면서도 대충 그렇게 받아들인다. 만약 그랬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거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의 법체계와 현재의 판사들의 생각, 검사들의 생각, 이렇게 변호사의 생각을 보면 아마 요게 아마 우리나라 지금 강간죄의 그 재판의 대체적인 평균적인 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거죠, 많이. 형량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상당히 이거는 민사적으로도 좀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더 넓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경찰청에서 요번 이제 여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파견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뭐 청와대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국회도 그렇지만은 뭐 대체적으로 권력기관인 청와대나 뭐 이런 국무총실 이런 데는 검사나 뭐 경찰관들 이런 뭐 그리고 또 국세청 같은 데서도 파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파견을 받으면 파견된 사람은 이 사람이 실제로는 예를 들면 검찰에서 파견됐지만 어쨌든 계속 있을 거 아니면 다시 검찰로 가야 되거든요. 물론 계속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러 가지 능력도 인정받고 또 그 일이라는 게 사실은 전혀 좀 생소한 사람이 파견받으면 또 일을 배워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을 쓰는 경우가 더 경우 수가 높겠죠. 근데 그게 자체가 권력이 되는 거고 일종의 검찰의 민원을 상급기관으로 전달하는 전달 루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파견된 것 자체가 일종의 승진이라는 나중에 청와대 파견 어디 갔다 오면 당연히 좋은 자리로 보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경우. 그래서 가능하면 뭐 청와대에서도 이제 개혁 조치로서 얘기했지만 파견 공무원, 특히 검사 파견, 경찰 파견, 뭐 이런 판사 파견, 판사는 아니죠. 그 관련된 건 아니지만 는 거의 최소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서 정치인들 데리고 가서 수석 정도 하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업무를 아느냐? 모르죠. 그러니까 파견 공무를 받아갖고 하는데 거기에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 업무를 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 뭐 권력기관에 민원을 해서 사실은 실제로는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어떤 청와대의 어떤 스태프진들이 대통령 빼고 찜들이 그 분야를 장악한다고 생각하는 거꾸로 여기에 먹히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 파견 공무원이라는 게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의 사례를 보고 그러면 파견 공무원 자체를 최소화하죠. 오히려 파견 공무원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파견 공무원은 진짜 파견이죠. 그러려고 하면은 일정 정도 뭐가 됩니까? 대통령제에서와는 달리 내각제에서는 이건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지만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안정화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어떤 정당이 예를 들면은 일종의 섀도우 캐비넷이 되는 것처럼 미국의 영국의 노동당이나 보수당 같은데 뭐 독일의 기민당이나 뭐 이런데 또 사회당 같은 3인당 같은 그 안에도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게 되면 총리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 있는 사람은 쓰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파견 공무원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파견 공무원들을 장악할 수 있고 굳이 파견이 필요 없는 해도 그냥 잠깐 몇 명 정도. 우리는 아직 그런 정당 정치라든가 섀도우 캐비넷의 인력풀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각제로 가면 그래서 사실은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제 하에서 청와대에 이렇게 파견을 받아도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럼 시스템적으로 굳이 파견을 받아야 되느냐? 정식 보고서라도 보고서만으로 이 행정이 될 수 있으면 정치와 행정이 이렇게 연관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후진적이. 이거는 정치와 행정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점이거든요. 파견 공무원이라는 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민정수석실에 민정수석 밑에 민정비서관이 있고, 그죠? 민정비서관 밑에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으면은 그 구성원이 자체 공무원으로 안 되니까 뭐가 됩니까? 파견 공무원으로 채워져 갖고. 그래서 그 파견 공무원들을 지휘를 해야 되는 비서관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비서관이 그 파견 공무원에서 좌지우지되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일정 정도 권력기관이 되는 그래서 이런 일정 정도 그 자체로 비밀스러운 비선이 되거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파견 공무원 자체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그게 사실은 실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올라서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내공이라든가 왜냐하면 그건 뭐 내공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권위주의 시대가 오랫동안 됐고 불과 박근혜 시대 때도 이런 비선 조직 뭐 권력기관이 독판 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게 짧은 기간에 바꿀 수 있느냐?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청와대나 이런 권력기관 내에 존재하는 파견 공무원들은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파견됐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존의 기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지만은 그리고 당장 그래도 뭐가 급한데 파견을 안 받을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민정수석이 뭔가 착각하게 된 것도 청와대로 파견된 파견 공무원들, 경찰이든 검찰이나 지가 장악했다고 착각했다고 봐요. 근데 실제로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달라?
큰 착각입니다. 순진하죠. 권력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청와대에서 청와대 총경 파견 연장이라고 하는데 글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거 자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가능하면은 권력기관 내에서 청와대나 이런 데로 파견하는 걸 최소화하고 자체 인력, 즉 당의 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당의 인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안정적인 시스템을 갈 수 있는 거. 그럼 자체로 선발하면 되느냐? 근데 권력이 바뀌면은, 그러니까 권력의 주인이 바뀌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시스템을 좀 안정시켜야 되는 거고. 아예 그러면 청와대 비서관실 자체에 대한 그런 하중을 둘 필요 없다. 그걸로 청와대에 하느냐? 국무총리실로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시스템을 다시 대통령께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JTBC에서 제가 예전에 계속 언급했던 보험 사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보험을 자동차 보험 중에 운전자 보험 정도만 들고 다른 보험 안 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험사 놈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뭐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 뭐 질병보험 이렇게 들어서 돈 내서 광고는 잘 때리죠. 무조건 보장해준다. 매덕 보장해준다. 막 그러죠. 실제로 여러분이 병이 걸리거나 뭐 했을 때 실제로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냐? 최소한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저는 사실 부정적으로 봐요. 왜? 걔네들이 쉽게 돈을 내줄 놈들이 아니죠. 보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5천만 원을 내줘야 되는데 돈 1,000만 원이라도 깎으면 걔네들 다 이익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야료를 부리는 거죠. 일종의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보험을 들었어요. 일종의 그 상해보험 같은 거 들었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뼈가 부러졌으니까 보험금 청구해야 되는데 보험금을 주기 싫어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보험 파파라치를 고용해갖고 제가 혹시 보험 사기 보험 아니야? 일부러 한 거지. 그래서 몰래카메라도 찍고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위촉한 의사 그게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저 돈을 받을 사람 가입자들이 그 의사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뼈 부러진 거죠. 그걸 보고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면은 졸지에 보험사 기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타협을 하죠. 지급 거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래 5천만 원 줘야 되는데 뭐 한 2천만 원 보험사 자문이 그리고 보험 파파라치 자체의 일종의 조사 인력 이것이 똘똘 뭉쳐갖고 여러분이 원래 받아야 될 보험금의 반의 반도 못 받게 하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보험사놈들을 도대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어떤 한 국내 대형 병원의 교수란 놈은 9개 한 해 동안 9개 보험사에 소견서를 1,800장을 써줬습니다. 그러면 9개니까 한 보험사당 200개를 써준 거잖아요. 그럼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 써준 거죠. 그러니까 왜 여기를 했겠습니까? 이 보험사 놈들이. 저 교수 정형외과 아니면 무슨 과 잘 써줘. 보험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거기만 하는 거죠. 근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자 내가 아는 유명한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하자. 거절. 보험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마음에 안 들어 소송해 이러는 거죠. 보험사에서 소송하면 소송이 됩니까? 보험사는 큰 회사고 돈만 그 정관 변호사들 변호펌 하면은 여러분 개인이 소송비도 감당할 수 없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질질 또 끌고 시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역설적이게도 보험 사기가 많은 겁니다. 왜? 이렇게 돈을 안 줘요. 잘 안 줘요. 그리고 실제로 보험 사기를 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그런 자문이 아니면 내부자 공모해 갖고 돈을 뜯어내. 우리나라가 보험 사기가 많은 거를 사실은 보험사 놈들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거죠. 보험사 놈들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줄 사람한테 주고 주지 말할 때에 주지 않는 시스템 만들어줬으면 이렇게 보험 사기가 엉망인 나라가 됐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험 사기입니다. 이게 전 보험 안 됩니다. 자동차 보험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고 운전자 보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지만 나머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농협에 한 50년 됐죠. 농협 놈들한테 이렇게 한번 당해갖고 시골에서 무지렁이가 뭘 합니까? 그냥 한 해에 한 달에 이제 뭐 돼지 한 10분의 1 값만 내면은 나중에 10년 뒤에는 그거 몇 배를 이렇게 해준다라고 속인 거죠. 근데 실제로 10년 뒤는 그러니까 지난 다음에 받으려고 했더니 돼지 한 마리 준 거죠. 틀린 건 아닙니다. 왜? 왜 그렇죠? 돼지 값을 준 거 아닙니까? 돼지 10분의 1 줬는데 탁탁탁 그걸 다시 돼지로 준 거죠. 근데 그 생각은 안 한 거죠. 왜냐하면 돼지값이 폭락을 한 거죠. 왜? 수입 돼지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보현수에 대해서 시골에 사는 무지렁이들이 뭘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무지렁이는 당하죠. 우리 아버지 같은 무지렁이만 당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비슷한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영악한 보험 사람들한테 눈탱이 맞은 겁니다. 그 눈탱이 맞은 걸로 그 보험사는 살이 피득피득 찌고 그 보험사의 사주들은 피득피득 찌고 농협도 피득피득 찌고 그래서 그 돈으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재벌 보험사들 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정도만 보험 드시고 나머지 그냥 적금 넣으세요. 적금 넣으시고 그게 맞습니다. 저는 상조도 안 듭니다. 왜? 상조에서 넘어가는 거 보세요. 실제로 차라리 내가 내 돈으로 상조 적금을 들어갔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걸 쓰는 게 낫습니다. 신뢰가 없는 사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기가 그렇게 많죠. 그 자본주의가 약탈적 자본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이게 이제 저도 이제 TBS 김지윤의 이브닝 쇼에도 했고 몇 번 했지만은 성남에 있는 어떤 어린이집에 5살짜리 6살짜리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다른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공격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뭐 여러 사람도 알겠지만 터질 게 터졌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익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이나 아니면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는 애써 외면했죠. 왜냐? 이미 탁틴 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그런 형태의 이런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었어요. 매년 20명의 10세 미만 어린이들에 의한 또래 아동 성폭력.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신고된 겁니다. 보통 이런 거는 여기다 열을 곱해야 맞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애써 외면한 거죠. 애써. 우리가 이미 아이들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휴대폰 이런 걸 통해서 인지 영역이 더 넓어지고 저게 뭔지는 몰라도 뭔가 행위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이 생겨요. 예전에 15살짜리가 인지했던 걸 지금 12살짜리가 인지하고요. 10살짜리가 인지했던 걸 지금 8살짜리가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변하고 인터넷 환경이라는 거는 그만큼 폭발적으로 는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죠. 근데 애써 모른 척 했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5살짜리, 6살짜리가 남자아이가 인터넷에서 그 휴대폰에서 우연히 본 유튜브 여러분 보시죠? 아이들은 안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휴대폰 보는데 여러분이 보는 거야 아이들은 안 볼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보는 유튜브 영상이 여러 가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누르고 들어다 보면 어느 이른바 성범죄 영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막 그러죠. 그걸 아이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머릿속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뭔지 모르는 걸 그 행위를 다 또래보다 좀 어린 애들한테 똑같이 합니다.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 행위가 뭔지를 모르죠.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즉 이게 맘카페 같은 데서 포털 맘카페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가 5살짜리, 6살짜리가 딸아이의 몸을 만졌다. 성기를 뭔가 만졌다. 어떤 행위를 했는데 성적 행위 같다. 근데 아이들은 그게 성적 행위인지를 물론 그 피해를 당한 아이는 전혀 모르겠고 뭔가 기분이 나쁘고 이제 폭력을 당한 건데 말하자면 그 행위를 한 애는 잘 모르는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잘 모르다가 그것이 반복되면은 의미를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즉 지금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아이들의 성교육도 문제지만은 그도 잘 진행되지 않지만은 어린이집 그러니까 즉 4살, 5살, 6살 정도 즉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그 안 다니는 애들은 사실은 뭐 부모가 집에서 다니는 아이들 이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아이는 착해서 안 해요. 우리 아이는 절대 누가 그 아이가 그렇게 고의적으로 했다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행위를 했고 누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았어요. 그 부모가 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인지는 있어야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단지 우리 아이는 안 그래요. 우리 아이 갖고 왜 그래요. 이렇게 해야 할 거. 왜 터질 게 터졌다. 대응을 해야 된다.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당연히 이건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박능우 보건복부 장관이란 인간이 국회에서 한 소리가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꼰대들 때문에 참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 연장.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적인 폭력이나 성적인 가해행위가 발생하게 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박능우라는 꼴통 꼰대 장관이란 인간은 그런 거죠. 지가 그 나이 때 자기 뭐 성기 노출하면서 막 그 어렸을 때 도로댕기 이런 지금 발달 과정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특정한 공간에서 어떤 것에서 암시돼서 특정한 행위를 다른 아이한테 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예방과 대처에 대한 거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장관이란 인간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실제로 이 대응이 되겠습니까?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아이들한테 어떤 형태의 성적 교육, 성교육을 하고 성교육 이전에 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어린이 교사라든가 부모들은 어떤 징후가 있을 때 바로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확인하되
직접적으로 지금 이 가해, 그러니까 이제 이 공격을 한 남자아이의 부모나 뭐 어린이집 다그치는 거죠. 너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즉, 그것도 이런 진술을 받아내는 것도 전문가에 의해서 당연히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피해 아동은 당연히 관리가 돼야 되는 것처럼. 시스템이 너무 허술합니다, 우리나라. 되게 잘난 것 같죠? 선진국 같죠? 이렇게 바깥에 휘황찬란한 거 막 보고 이런 거 보면은 삐까뻔쩍한 그 100층짜리 넘는 뭐 그런 거 보고 강남의 아파트 수십억 되는 거 보고 그러면 되게 발전된 나라 같죠? 우리나라가. 근데 사회 시스템 자체가 너무 막혀 있고 답답하고 뭔가 시스테믹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전 시스템, 범죄 예방 시스템, 교육 시스템 이런 거.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어제부터 조금 이제 좀 많이 추워지는데 늘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